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제 러시아, 중국, 미국의 삼두 체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중국, 미국의 한뜻으로 러시아 혐오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꽤나 상징적입니다.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 원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러우 간 갈등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 손실에 대한 유감만을 표명했습니다. 아마도 미래 역사가들은 이 투표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점으로 볼 것입니다. 러시아를 소외된 존재로 여기고 미국과 중국 간의 임박한 전쟁의 공포를 묘사하던 서방의 주요 매체들도 점점 더 삼두체제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된 지 정확히 3주년이 되는 2월 24일 트럼프의 전체 외교정책 전략은 중국, 러시아, 미국 간의 이해관계 균형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려는 시도라고 썼습니다.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세계 경찰 역할을 했고 이에 끝없이 지쳐서 이제는 더 실용적인 하드 리얼리즘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파이 전체를 가져갈 수 없다면 적어도 좀 더 살찐 조각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린란드, 파나마, 가자지구, 그리고 아마도 캐나다를 합병하고 싶어합니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는 외교정책에서 경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으르렁대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블러핑입니다. 군사적으로 중국을 공격하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의 대중공세는 경제적인 것이지 군사적인 게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꺾을 군사력이 안 됩니다. 고강도의 전쟁을 벌일 능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으며 중국 지도자 시진핑에 대한 존중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3대 강국이 자기들의 영향권 안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물론 워싱턴은 이런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은 합니다. 과거의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갈라쳤습니다. 1972년 닉슨은 중국을 방문해 상하이 공동성명에 서명했고 이로써 중국과 서방 간의 경제협력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중국의 산업을 개발하고 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했으며 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락 오바마의 자문위원으로 러시아 혐오 지정학 전문가인 지비그니 브레진스키도 닉슨과 비슷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2009년 1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수교 30주년 기념식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브레진스키는 중국이 미국과 백인의 부담을 공유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중국인들은 이에 속지 않았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비슷한 계략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러우전을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을 밀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비근유 브레진스키가 악몽이라고 규정했던 시나리오를 미국 스스로가 만들어버렸습니다. 러중 밀착에 이어 이란까지도 붙여놨습니다. 그런 마당에 트럼프 행정부는 시장 상황을 시험하면서 역으로 중국에 맞서 러시아와 친구가 되는 것이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키신저의 가르침에 반해 러시아를 중국의 품으로 밀어넣은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서둘러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해 전적인 호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호의적인 수사는 중국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블로거, 어피니언 리더들은 러시아가 중국을 배신할까 우려도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로서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너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희망대로 중국을 경원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의 중국 전문가 안드레이 카르네이에프는 러시아가 중국과 갈등을 겪을 필요도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모스크바가 베이징과 이원하는 대가로
워싱턴이 제공할 게 별로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이 젤렌스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테러 제재를 해제하는 등의 호의를 모스크바에 제공한다고 해도 이는 이미 정해진 코스라는 것입니다. 또 넷플릭스, 맥도널드,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다시 돌아온다고 해봐야 그게 무슨 시혜도 아니며 그들이 사라진 상황에 러시아는 이미 적응했기 때문에 모스크바가 베이징을 멀리하고 워싱턴에 다가가는 실익이 없습니다. 러미 무역을 확대하더라도 러중 간의 협력 규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러중 간 무역액은 2023년 2,401억 달러, 2024년에는 2,44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과 무역을 다시 해봐야 그 규모는 500억에서 1,0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과 함께 히토류 금속 매장지를 개발할 준비가 됐다고 선언하면서 트럼프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최대 20%를 보유하고 있지만 추출하는 것은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를 추출할 자금과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히토류 분야 정도에서 미국과 협력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시진핑에 대항해 푸틴과 친구가 되는 것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두 개가 아닌 세 개로 나뉘어져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삼두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학적 삼각형에서 러시아는 다른 두 면의 모순을 매끄럽게 다듬을 중재자로서 매우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